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안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 이쪽에 좀 꼭 가서 발언을 좀 해주셔라 회장님이.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여기저기를 가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강훈 씨 그 인터뷰 권지현 기자님 하셨잖아요. 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마치 뭐 사실처럼 얘기를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범죄 단서 같은 게 얼핏 범죄 현장에 가면은 다 뭐 멀쩡한 것 같은데 한 개 단서가 잡히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범죄가 그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전체가 다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강훈 씨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다 허위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 기자님하고 정강훈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고 뭐 좌든 우든 야, 뭐 정강훈 씨가 인터뷰를 너무 잘했다. 심지어는 아, 그래요? 검 기자님이 뭐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제가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다양한 각도에서 너무 이제 평가가. 많이 너무 이렇게 봐주면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걸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 이건 기자가 이제 누구를 인터뷰를 하는 것은 토론을 하는 거하고 그렇죠.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마 권지현 기자하고 그 정광훈 목사 이건 제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토론 배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마 저는 인터뷰를 생각하고 갔고 정광훈 씨는 자꾸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평소에 권 기자님과 달리 너무 이번에 좀 약하더라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말을 강하게 한다거나 막 거기서 공격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 부드러운 인터뷰 속에서도.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의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아들 그 사체 유기 사건, 그다음에 뭐 고초물 사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회장님이 꼭 좀 권지현 기자님하고 가서 얘기를 좀 해주셔라. 뭐 그런 이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검 기자님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약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폭력 사태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인터뷰를 좀 안전하게 끝내려고 했고 사실 전후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미 문제가 될 발언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해줬어요. 소스를 많이 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또 방송을 할 건데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면 또 정광훈 목사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정강훈 정강훈 씨가 먼저 권지현 기자님한테 연락 와서 뭐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만큼 뭐 권 기자님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회장님 보시기에 정광훈 씨가 네.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저는 먼저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을 하고 요청을 하고 좀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매달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좀 매달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저한테. 그만큼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제 그 사실은 뭐 자기가 뭐 보수를 통합했느니 뭐 광장을 통합했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정강훈 씨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다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뭐 또 아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현행 법적으로나 많은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보수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분위기 상당히 이제 정강훈 씨 집회가 과거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이제 허세를 네. 부리는 상황. 너아라 그래서 제가- TV도 또 폭파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나라 너아라 TV도 TV도 폭파가 폭파됐어요. 되고 상당히 이제 자기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그런 약화되는 것을 왜 자기의 대척점에 있는 방송을 불러서 자기가 한번 명예회복을 해보겠다. 자기가 뭐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방송이나 기자를 불러서 야 봐라, 내가 대척점에 있는 기자 앞에서도 이렇게 나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고추물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뭐 성적인 부분 이런 거는 상당히 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목사 신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자기의 언변으로 권 기자님을 불러서 한번 사실은 저는 대내용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추종자용으로 야 봐라. 뭐 너하라에 나와서 한번 떠들어봤자 너네들 짜고 하는 말이니까 자기들 유튜브는 그렇겠지만 야 봐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실제로 그 방송하고 나서 그 추종하는 유튜버들이 봐라 너무 잘했다. 잘했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갔냐 그랬는데 근데 자기들이 거기 자화자찬을 분들은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자, 어쨌든 거기에서 이동욱 회장님 그런 그런 배경이라고 이제 네. 권 기자님이 이제 네, 저는 이동욱-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욱 회장님이 이제 보시기에 정광훈 목사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던 건 우리가 본 거하고 네. 비슷해요. 우리도 정광훈 목사가 네. 뭔가 좀 위기감의 발로해서 인터뷰에 응했을 거로 우리도 봤는데 다만 이제 위기감을 바라보는 그 각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 이게 교계 내에서의 그 고립감보다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립감, 특히 이제 그 꽃준물 사건 가지고 누군가 이 정광훈 목사가 요즘 보면 국민의 그 힘하고 상당히 좀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이쪽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좀 길들이기 차원에서 과거 이 전 목사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꽃준물 사건을 가지고 뭔가 정광훈 목사를 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그 더 탐사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그 반대쪽 진영인 더 탐사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꽃준물 사건을 자기가 자신 있게 해명함으로써 좀 그걸 좀 잠재워 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제가 뭐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국힘당 쪽에서도 그 고추물 사건도 상당히 이제 내 수면 아래에서는 문제가 됐다. 그쵸. 다들 알고 그게 이제 있다고. 네. 많이 국힘당도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엽기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고추물 사건도 있고 해서 이제 국힘당은 사실은 정강훈 씨를 엑스맨처럼 생각을 하죠. 내부적으로 엑스맨처럼.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그래도 자체가. 다 맨날 도와달라고 가잖아요, 자기들이. 네. 근데 그 몇몇 정치인이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강훈 씨가 모든 게 뭐 덕이 있고 실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의 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를 누구나 하고 특히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징계까지 하는 거 봐서는 그 사람들도 뭐 저도 뭐 국힘당 쪽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제가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광훈 씨 쪽에서 가입시킨 사람이 한 800~900명밖에 안 되더라. 그 당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뭐 엄청나게 가입을 시켜서 뭐 최고위원 대표에 대한 당락을 자기가 좌우하는 것처럼 대내 추종자들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실제로 국힘당에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했던 게 그 소리가 사실은 800~900명밖에 안 된다는 그 숫자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아니까 너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 방송에만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실시간 채팅글에 이거 지금 녹화인가요? 물어보는데 녹화가 아니고 지금 생방 중이고요. 그리고 고추물 사건 이제 우리 그렇게 많이 방송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물 사건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정광훈 목사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여신도가 있었는데 여신도가 정광훈 목사의 그 DNA를 냉장고에 그 보관을 하면서 이제 주변 신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압박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렇죠. 이제 뒤에 좀 더 뭐 자세히 언급하더라도 또 저희 얘기를 또 따라오시려면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정강훈 고추물 사건은 회장님 오래전부터 듣고 계셨죠? 예, 저는 뭐 계속 제보가 오니까 뭐 어제도 전화 오고 뭐 계속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좀 들으니까 좀 엽기적이고 네. 또 사람이 뭐 여러 명 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뭐 등장 인물이 한 명이 아니고 뭐 제보를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이 어제 제보가 왔길래 제가 그분한테 같이 나가자. 차라리 나한테 제보하지 말고 더 탐사 내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예, 그 권지영 기자 인터뷰 이후에 네네. 제보가 또 추가로 있었던 거예요. 예, 어제 뭐 제보 와서 뭐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보다는 우리 네, 같은 그쪽에 계시는 또 이동우 회장님이 조금은 더 쉽게 제보할 수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 쪽으로도 제보가 아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내부에 있으면서도 내부에서 어떤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는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고추물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네. 고추물 사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 부분들을 아예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네.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인터뷰에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전에도 한 3시간 동안 네,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설교에서 얘기할 때랑 네. 저한테 얘기할 때랑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질문했는데 사실은 계속 얘기를 회피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A부터 Z까지 본인이 레파토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순서대로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것보다도 뭐 이번에 정광훈 그 목사가 그 고추물 사건에서 본인이 이제 해명한 그 핵심 골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DNA가 아니고 그 마귀를 갖다가 그 쫓아 내주면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할 때 나왔던 그 침과 콧물 그것을 이제 못된 신도가 그 수거해다가 자기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그걸 자기 마치 DNA인 것처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그 사건을 폭로하고 이슈화 시키고 문제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정광훈 씨의 최측근이잖아요. 현재도 맞아요. 쳐내고 있지 않잖아요. 가장 최측근 가장 최측근 황순행이라는 정광훈 씨와 같이 부동산 투기, 빌라 뭐 50채, 뭐 아파트 투기,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여자예요. 황순행이라는 여자인데 저도 한 몇 번 봤어요. 그 사람을 실제로. 사석에서는 그러더라고. 야, 황순행이, 야, 이년아, 저년아 막 이래요. 평소에도 나이도- 그렇게 연자를 붙이고 사는 거죠. 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년아 저년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같이 뭐 정광훈 씨하고 식사하는데 옆에 이제 황순행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황순행 씨가 이거는 정광훈의 정액이다, 고추물이다, 범죄 현장을 덮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니까 이제 그 임대를 놔야 되는 건물인데 정광훈 씨한테 임대를 놨자고 하는데 임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광훈 씨가. 그리고 임대를 놓지 않은 빈 공실인 건물에 밤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이 황순행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고 열쇠가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여성 교사하고 두 사람이서 같이 덮쳤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황순행 씨가 계속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면 황순행 씨가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에요. 네. 목사로서 아니면 뭐 어떤 지도자로서. 그럼 황순행 씨를 당연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황순행 씨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 같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합니다. 자기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누명을 뒤집었었는데 자기의 정액을 가지고 이거 정광훈 고추물이라고 온데 교인들한테 다 보여줘서 자기가 지금 워낙 타격을 받아서 권지영 기자님까지 지금 불러들이는 판인데 황순행은 옆에서 여전히 건재한다.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게 네. 그
황순행을 못 치는 이유가 그 황모 씨는 이렇게 실명을 다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그 모르겠네. 정광훈 아니, 본인 목사가 나라 TV에서 굉장히 다 얘기가 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가려줘도 그분만 황순행하고 서선옥은 자기들이 뭐 언급을 하는 아니, 근데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그래도 뭐 저희 방송에서는 좀 황땡땡 씨로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회장 의사협회 네, 회장.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측근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 고춘물 사건을 이제 이분이 터뜨렸던 이유는 이제 이 목사님 정광훈 목사 주변에 그 다른 여신도들이 있는 걸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가 그런 이제 조작 모략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 이제 우리 저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정광훈 목사가 그 황 씨를 그렇죠. 당연히 그만두서는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렇죠. 옆에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죠. 네. 그거는 진짜 자기한테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꽃침물 사건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결백을 가장 확실하게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황 씨 이분을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 형사고소. 그리고 쳐내야죠. 네. 아니 저는 뭐 쳐내기를 바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기 추종자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권 기자님을 불러서 말장난으로 그거의 결백을 증명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했던 황순행을 허위 사실임을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쳐내야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조직에 큰 타격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휴지를 불태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굳이- 믿기가 힘들어요. 굳이 아무것도 뭐 그냥 콧물 묻어 있는 휴지를 왜 불태우나? 그렇죠. 네. 네, 정광훈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측근분들이 저희 방송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은 이제 그 좀 상식적으로 그 방송을 보시면은 정광훈 씨 측근도 이거 보겠죠. 정광훈 씨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바로 옆에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가까이 지금도 정광훈 씨와 거의 수족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보 내용이 그거예요. 황순행 씨가 거기 앞에서 부동산 하면서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고추물이라고 떠들고 원흉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 안 하면서 그 사람이 했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뭐 고소를 하겠느니 마느니 하니까 그게 참 우스운 모양새니까 그 방송 듣는 분은 그 얘기를 하세요. 황순행을 왜 고소를 못하고 황순행을 왜 못 쳐내는지. 네? 그거 저는 우리는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황 씨 그분이 뭐 아직도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큰 거를 갖고 있나? 최근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누군가 그걸 또 녹음. 최근까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뭐 아직까지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꼭 북한 핵 문제 있잖아요. 왜 북한 핵 제거하고 난 뒤에 그 검증 가능하고 그건 검증 가능하게 검증하고 다시 그걸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건데 서로 공생 제가 듣기로는 정광훈 씨와 황순행 씨는 공생 관계다. 이 제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서로가 뭐 부동산을 투기를 하면 정광훈 씨도 뭐 이득을 보는 면이 또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네. 어쨌든 고춘물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을 아주 회장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측근이 제기를 했고 가장 측근 때문에 나왔는 얘기인데 그 측근은 여전히 정광훈 씨의 최측근으로 권세를 누리고 활동을 하면서 그 측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설교 시간에조차도 측근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야 웃으면서 너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저희한테 추가 인터뷰를 요청할 게 아니고 본인이 그 황 씨한테 약점이 잡힌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황 씨를 고소하시고 측근에서 쳐내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렇죠. 결백을 입증하시는 게 나을 것 제가 같습니다. 보기는 못 쳐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상식이잖아요. 쳐내는 게. 근데 쳐냈을 경우에 황순행 씨가 더 많은
어떤 뭐 같이 부동산 투기했는 어떤 비리라든지 뭐 탈세했는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걸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자기한테 그래 자기 정광훈 씨 말대로 아니 뭐 완전히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코푼 휴지를 정광훈 씨의 정액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다 소문을 냈는 사람을 어떻게 측근으로 계속 같이 웃으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 고춘물 사건에 있어서도 좀 나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그 황 씨가 이제 시기 질투했던 그 여성이 네. 원래 이제 뭐 고액의 이제 헌금을 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돌려달라 그래서 그 돌려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런데 그걸 부동산 현금이 하여튼 7천만 원인가 액수를 본인이 1억 4천. 1억 2천인가를 네, 본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헌금한 걸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헌금을 돌려주는 것도 좀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 형태로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그 헌금을 돌려받았다는 그 여성하고 모종의 실제로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오늘 또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할 겁니다. 듣고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 기억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실된 얘기를 해야 어디를 가나 저 사람 얘기가 5년 전이나 10년이 똑같네 이런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은근히 만들어내니까 항상 얘기가 달라지면서 모순이 되면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광훈 씨 같은 얘기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 그 사건도 제가 딱 보면은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광훈 씨가 또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사실 그거를 가리는 게 항상 숙제인데 사실 아들이 유아기 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사망했다. 그것도 부부싸움 하는 중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망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명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아기를 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사실 실수로 아기를 때렸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조금씩 다르긴 해요. 뭐 이렇게 좀 폭행을 부인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업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렇게 밀쳐지거나 이런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뭐 계시고. 어제 제보 온 사람은 뭐 저는 뭐 이거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니까. 주로 이제 정광훈 씨는 아내를 자기도 뭐 많이 폭행을 했다 하잖아요. 아내를. 근데 이제 많이 뭐 폭행의 방법이 밟았다. 사람을. 그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뭐 밟아오면은 이번에 뭐 권 기자님도 뭐 질문하니까 본인은 뭐 밟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제보자들은 주로 자기가 발로 밟는 이런 폭행을 하면은 아기를 업고 있다가 그러면 아기가 같이 밟히거나 눌릴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제 추측은 여러 가지 정황상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돌린 아이는요 어른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어른하고 애하고 같이 있으면 애가 더 살죠. 생명력이 있어서. 근데 이제 부부 싸움하고 나서 돌 지난 아기가 뭐 갑자기 사망했다. 이거는 부부 싸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그거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그거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교모이 이제 숨기면서 이제 자기는 이 얘기를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 어떤 무용담이나 자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부부가 초반에는 뭐 자기 말에 의하면 막 맨날 치고받고 뭐 싸웠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기울어져서 다시는 아내가 나한테 안 달려들게 된 계기가 그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됐다는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자,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청량리 경찰서로 신고를 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그 의사 생활하면서 응급실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하루에도 뭐 사망자가 많이 들어오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는. 그러면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사망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아요. 질병으로. 근데 이게 의사가 봤을 때 아동 학대라든지 이거는 분명히 범죄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 가서 사망하죠. 병원 또 가면서 사망하고 아프니까.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강훈 씨가 인터뷰 중에 병원에서 사망 상태로 도착하면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범죄를 실토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봤을 때는 얘는 타살 혐의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얘는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되고 뭔가 집어 던졌다든지 애가 깨졌다든지 야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라는 게 판단됐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인터뷰에서 이거는 정강훈 씨에 의한 타살 혐의로 청량리 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죄명이. 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그 아기가 왔을 때 정강훈 목사 주장은 이미 이제 숨진 채로 그렇죠. 왜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그럼 신고 안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그 자연사로 그렇죠. 죽었다고 그럼 신고 안 합니다. 뭐 그냥 그 의사가 그냥 그냥 사망 진단서 끊어주고 끝이죠. 끊어주고 끝이죠. 예. 근데 이제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동 학대나 이런 걸 보면 의사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뭐 아기가 뭐 어디가 뭐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다발성 골절이 있다든지 이러면 누군가가 외상이잖아요. 그러면 돌 지난 아기가 이렇게 뭐 멍이 들어 있고 막 맞아 있고 어떤 여성이 왔는데 맞아 있고 깨져 있고 하면은 그걸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럼 피의자는 누구였어요? 정강훈 씨 본인 입으로 자기였다고 하잖아요. 청량리 경찰서에서 처음에 형사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막 엄청나게 조사를 받았다잖아요, 자기가. 자, 그럼 이제 그 경찰이 봤을 때도 아니면 경찰이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강하게 수사를 했던 이유가 경찰이 화가 났던 거죠. 아니, 경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자식 잃은 부모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런 놈이 다 있냐,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는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그렇게 된 그럼 거죠. 일단은 그게. 저희가 그 부분 영상으로 좀 다시 편집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 아들이 죽어서 네. 우리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고. 근데 왜 화장이나 이렇게 묻어두지 않고 그냥 야산에다가 그냥 아이 참나 그 말까지 하려면 또 가슴 아픈 소리를 또 하려고. 너무 마음 아프신 남의 얘기를 아들, 합니다. 남의 네. 아들 죽은 얘기를. 근데 부부싸움하다 어쨌든 아이가 숨진 거. 그게 아니고 부부싸움 하다 왜냐면 보태고 난리야 정말. 내가 지금 명예훼손 고발할 거야 저 기자님을. 아니 그렇게 보세요. 아니 보라고. 그날 저녁에도 예.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싸웠어. 네. 싸우다가 내가 선언을 했어. 나 목회 안 해. 나 노예에다가 목회 사표내로 가려고 그랬어. 그때는 사랑제일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개척교회 할 때지. 사표내로 가려고 했어.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우리 아기가 울어요. 죽은 우리 아들이 돌이 네. 됐어. 돌이 아이고, 우는 거야. 돌된 아이였군요. 우는데 네. 애가 우니까 난 이제 목사 사표내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소리를 지면서 애기가 오니까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이야 이게 기도에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한테 축복하고 저주했잖아요. 네. 자기 친아들을 누가 저주하겠어.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기도가 하는 거야.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 아니,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입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옛날부터 난 성령 체험을 세게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애기 업고 병원에 갔다 와. 그리고 집사람이 애기를 업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그래.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업고 가는데 업고 가는데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그때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애가 괜찮았거든. 울기만 했지.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하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청양이 경찰서에. 그 청양이 경찰서에서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수사관님이 진짜 수사관님도 못됐대. 지금 우리는 수사 관례상 이제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놓고 바로 욕을 하는 거야. 그땐 그 전도사 당시는 아니셨어요? 그땐 전도사 아니셨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사가 됐는지 목사가 갓됐는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보고 이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아들 죽였지? 이러는 거야. 야, 애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님,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과정을 설명하라 그래요. 그럼 난 기도해주고 갔더니 집사람이 병원에 왜 갑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집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옆에 있는 다른 수사관이 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더라고. 난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내 어깨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좀 따라 나오라 그래. 근데 저거 제가 무슨 수사 몇 계장인데 목사님 더러운 새끼한테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쟤를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거를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묻어주면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그 안수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때 정말 천사 같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이거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시체 유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시효도 다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죠. 뭐 30년 전이니까 다. 지금도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세요? 안 가요. 가기는 왜 가? 거기를 보기도 싫지. 왜요? 마음 아파서 아니면 더 이상 보고 묻지 싶으신 마요. 걸까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고. 네, 지금 뭐 다시 들어봐도 그 말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그렇죠. 안 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죠. 가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저런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 게, 자, 그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선 의사가 이제 봤는데 이거는 타살 혐의가 있어서 이제 고전에 경찰이 이제 의사니까 한마디 네. 여쭤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강원 목사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아기가 너무 울어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자기는 그 빠져나갔는데 그 부인이 이제 아기를 업고 병원에 갔고 그 네. 병원에 갈 때만 해도 아기가 살아있었다.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강원 목사 주장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아기가 그 병원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정광훈 씨 그러니까 주장은 지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네. 병원에 데리고 갔다. 네. 급하게. 네. 그럼 애가 뭔가 병원에 데리고 갈 만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기가 가기 전에는 괜찮았대요. 괜찮은 사람은 왜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건 지금 자기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자기가 보긴 괜찮았다. 괜찮은데 왜 병원에 급하게 데려가요? 네. 그리고 병원 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사이에 아기가 죽어요. 병원 가기 전에 살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 죽어서 도착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진행 중인 외상성 질환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가는 중에 맞아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가다가 그 시간도 못 견뎌서 사망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통상적으로 그 지금 말을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의사니까 그 환자가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출발할 때 정상은 뭐였냐? 네. 그럼 두 사람이 봤을 때 네. 무슨 정상으로 병원 간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 방송 보고 뭐 지어내겠지만 지어낸 거는
다시 보면 더 큰 허점이 근데 생깁니다. 지금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병원은 뭐 부인 혼자서 애를 업고 간 것 같은데요. 둘이서 같이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통상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급하다, 응급 상황인데 응급 상황이면-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마누라 혼자서 아기를 업고 네. 병원으로 갔다. 네. 이것도 대한민국 일반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지금 위급한데 아무리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도 서로 전날까지 싸웠다 하더라도 아기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는 다른 데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또 밤새 싸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밤새 밤새 싸워도 애가 그 굉장히 그렇죠. 좀 응급 상황인데 애가 응급 같이 상황이면 다가오죠. 그거는 둘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애 때문에 같이 가게 되죠. 보통 통상 상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좀 뭐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뇌피셜을 굴리자면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둘이서 싸우다가 아기가 사망을 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보통은 이제 네. 아이가 실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죽었다 이미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죽은 상태로 놔두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의사나 뭐 119 구급대가 와서 집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데 내가 보기엔 뭔가 이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서 과실치사든 폭행치사든 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설마 자기 아기를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죽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못하면 다 내가 애 죽인 그 살인범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인이 그냥 그 아기를 업고 그냥 병원에 가다가 이거 죽은 것처럼 하려고 병원에 그렇게 업고 그렇죠. 갔던 거 그렇게 아닌가. 상을 작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기가 여기 뭐 오는 도중에 죽었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체온도 있고 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죽은 지가 꽤 오래 된 상태에서 데리고 온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의사가 신고를 한 거죠. 이거에 경찰에. 또 왜 죽은 애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봤던 진찰했던 의사는 이거는 타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신고를 한 거죠. 네, 그게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체는 병원 냉동실에 보관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경찰이 와서 직접 그렇죠. 검안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그 검안의하고 같이 오죠 이런 경우. 예. 검안의 같이 와서 타살 혐의 좀 보고 외상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경찰이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수사를 받았잖아요. 경찰서 가서. 네. 자연사인 부모가 수사받는 경우는 없죠. 가서. 네. 근데 수사를 받으면서 네. 아까 전에 자기 말도 보면 바로 첫 마디가 야 이 새끼야 네 애 왜 죽였어. 경찰이 봤을 때도 경찰도 아마 수사하기 전에 시신 상태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뭐 딱 누구나 유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야 이 새끼야 욕이 바로 나왔다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경찰 자기 말로 자기는 미화를 했지만 의사가 봤을 때도 당시에 경찰이 봤을 때도 이것은 타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황을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덮어버렸다. 사건을.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정강훈 씨는 이런 얘기를 아무런 그러니까, 의식 없이 그 했나 이것도 좀 전 의문입니다. 어쨌든 뭐 자연사인지 타사인지 만약에 묘하게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하면 경찰이 저렇게 험악하게 얘기를 얘기가 하지는 못하죠. 않죠. 왜냐하면 아들 잃은 부모 가슴에 그렇죠. 또 한 번 또 가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잃어서 슬픈데 아무리 경찰이라도 위로하면서 뭐 혹시나 뭐 이렇게 그냥 그렇죠. 아예 뭐 조심스럽게.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애 아들을 잃어가지고 그러다가 사고 나죠 진짜. 그런 경찰은 없죠. 네. 근데 실제로 또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는 자연사면 그냥 자연사대로 조사를 울면서 받으면 되지. 왜 그 은폐해 주는 경찰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 상황에서 네.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은 아니 떳떳하게 받겠어요.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있었던 대로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살인 사건을 접수 안 받고 몰래 묻어버리고 그 경찰은 너무 고맙고 사실 뇌물 먹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뇌물 얘기는 아까 뭐 한데 대접했다잖아요. 대접을 했다잖아요. 그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대접을 했다는데 그 대목도 근데 저는 어떤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가 그렇죠. 있나?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경찰이 뭐가 아쉬워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옆에서 있었는데 자기 돈을 내서
그 경찰을 대접을 했다? 저는 그 대접한 돈은 누가 냈냐? 저는 그런 사실은 부분도 제가 받았던 제보는 좀 사실 달랐었어요. 예. 모 교회 장로가 도와줬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인터뷰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옆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경찰이 그냥 자기도 있는데 제3자인데 자기 돈 내가지고 대접까지 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살인사건 서류를 빼고 그럼 뭐가지가 구속이에요 그거는. 그거 대단한 그리고 시신6이 증거인멸까지 하면 징역 10년 이상 나옵니다. 그런 일 하면은 경찰이. 근데 자기 돈 대고 대접했다? 아니 돈을 상식적으로 누가 냈겠습니까? 정광훈 씨가 내야죠. 좀 밥 사주라고. 저도 그런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동네 아는 경찰한테 돈 전해주면서 아는 동료하고 식사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내 얘기 잘해주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돈은 그 경찰이 내지 않습니다. 보통은 받아서 내죠, 상식적으로. 자, 근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 주장에 따르면 동료 수사관이 조언을 하기에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말고 이걸 야산에 사실상 안매장을 하라고 얘기했다. 안매장을 한 거는 이거는 시신6이고 증거인멸입니다.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이건 지금이라도 밝혀야 돼요, 이거는. 저렇게 그 시신을 정식으로 이제 화장터에서 정식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산에 묻었다고 얘기한다면 저 사망 신고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망 신고도 안 되죠. 사망 신고도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 진단서를 야산에 묻어버렸어. 이건 수사 중인 사건이야. 어느 경찰이 사망 진단서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실제로 정광훈 씨가 하는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망 진단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러면 모르는 어쨌든 부분들을 경찰의 병원에서 의사가 이게 타살 혐의점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경찰로 넘겼고 경찰에서 불러서 이 조사까지 한 사건인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을 그냥 시신을 그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해서 이거를 그냥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이 조작과 은폐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기 자체를 죽인 이 사건보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벌였던 그렇죠. 그게 더 어마무시해요. 이게 훨씬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드물게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과실로 아기가 죽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럴 수는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까지 동원돼서 그것을 다 은폐를 하고 고소장 서류를 아예 공문서 위조를 하고 빼고 시신까지 은폐해서 증거인멸하고 다 덮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경찰청장이 모가지 날아가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 아이가 문제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닌데 왜 안매장까지 그렇게 강행을 했어야 했나. 네. 자기도 떳떳하면은 경찰 부담도 없고 자기 부담도 없게 수사를 받고 자연스럽게 종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 같으면 겁날 거 없는데 자기 말대로 그냥 마음 아픈데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수사관도. 네, 그래서 그 아들 처리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안매장 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종 신고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종 신고 후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실종자를 이제 사망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사망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출생 신고도 안 된 사람이냐? 그러면 그럼 첫째 아이에 대한 사망 신고는 어떻게 돼 있냐? 여러 가지 진짜 의문점이 저 정광훈 씨가 적극적으로 말을 지어서 내다 보니까 그 말 자체에 의하면은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그 사망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거로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이거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생명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 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사법 체계 시스템 자체가 이거 엄청난 사람을 한 명은 이렇게 죽이고 없애도 아무런 그런데요, 저 때가 지금 1993년 정도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4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에녹이가 94년생인가 그렇대요. 그 첫째 아들, 지금 아들이 걔보다 조금 앞이고 걔가 돌일 때니까 아마 92년, 93년 경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저 시기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93년, 92년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93년도는 굉장히 사법 시스템이나 경찰이나 이런 게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 그때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자기가 30년, 40년 전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1993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런 일 발생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뭐 아무도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죽여서 안매장하고 참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는 병원에 신고가 됐고 병원의 의사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을 그렇죠. 아무런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저 때는 다 전산화가 된 시기예요. 네. 그 93년도에는 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다 전산화돼 있었어요. 네.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는 네. 경찰청도 마찬가지죠. 네. 대부분 전산이 93년이면은 굉장히 제가 의과대학 그때 할 때인데 그때 뭐 생각해 보면 전혀 저 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960년 뭐 50년대도 불가능한 얘기를 1993년경에 저런 일을 했다? 저 말은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 정광훈 목사 주장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저런 식의 사건 은폐가 가능했다고 얘기한다면 병원에 아이를 그 사체 이제 죽은 채로 데리고 들어와서 의사가 그 진료 기록 본 거 여기서부터 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료 기록. 그럼 동사무소는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다 전산으로 다 연결되는데 네. 네. 동사무소, 그래도 경찰서, 네. 병원. 네. 그러면 그 경찰은 93년, 94년경의 경찰이면 지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예전에 그 정광훈 씨 학력 그 서류만 봐도 사실 안양대가 그게 정식 서류는 아닌데 안양대에서 나온 거는 맞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스러운 게 그때만 해도 정광훈 씨가 뭔가 이렇게 재력을 갖고 있거나 지금처럼 어떤 뭐 정치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저 말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한 저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 정광훈 씨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과학을 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93년경이다. 저런 사건 저건 도저히 정광훈 씨 말대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다.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추종자들을. 근데 저 얘기를 왜 굳이 이번에 권 기자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도 없이 저 얘기를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해서 네. 저 얘기를 자기는 잘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더 이상 부부싸움 이제 안 하게 된 계기. 아내가 완전히 자기한테 수직 관계가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저게. 근데 저 자체가 지금 얘기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고 공소시효도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금 폐지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기 전에 사건들은 그때 공소시효가 완료됐냐 안 됐냐를 따지니까 저게 93년, 94년경이 공소시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거는 정말 실체 진실을 누구는 그러더라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라도 밝혀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권 기자님의 인터뷰가 의혹만 잔뜩 이제 더 증폭시킨 그게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상식에 반한. 아니 예, 근데 분명히 그 인터뷰를 의혹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정광훈 씨랑 인터뷰를 하는 건데. 아니, 팩트 그래도- 체크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권 기자님 보고 먹었나?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이런 이제 시청자들은 후에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하고 많은 분들이 더 제보하고 공분이 일어날 우리가 거라는 뭐 이게 생각이 있는 거고요.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인터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그 큰아들 이 사체 그 유기 본인 사체 유기라고 하는 사체 거에 유기 동의하지 않겠죠. 그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그날 인터뷰 한 번의 그 설명으로는 상식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체 유기한 거는 팩트인데 첫째 아들이 사망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체 유기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이름이 뭐 사무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무엘. 근데 이제 이게 그 옛날에 그 연예인 조영기 씨 제가 그 사건을 요즘에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조영기 씨가 연예인 데뷔하기 전에
사채 유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연예인 데뷔하기 전에 뭐 거기도 뭐 30-40년 전의 일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한 네티즌에 의해서 조영기 씨가 과거에 사채 유기를 한 사실이 있다. 죗값까지 받았어요. 뭐 그 감옥에 한 4-5년 살다가 죗값 다 치르고 그다음에 연예인 데뷔를 한 거예요. 조영기 씨가. 근데 일반 국민들의 감정, 그다음에 조영기 씨 팬들의 감정.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 하느냐. 30-40년 전의 일이더라도. 그래서 조영기 씨가 지금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정광훈 씨는 목사고 또 소위 자기 스스로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사람인데 연예인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집단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 사회에서 좀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조영기 씨를 퇴출시킨 정도의 도덕 수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자 어떤 법적인 처벌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 추종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거는 자정하고 도태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사람 이분의 인터뷰 하실 때 느꼈지만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반성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얼굴을 보세요. 이거를 야 공소시효 지났잖아. 공소시효 지난 사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자기 아들 죽인 사건을 저는 보통 또 어떤 사람은요 말 못하죠. 그걸 어떻게 다시 자기 입으로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또 반복해서 3번, 4번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일반인으로서는 좀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정광훈 목사는 자신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늘 듣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니까 그게 그런 잘못된 학습 때문에 이런 방송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내 얘기는 믿어주겠지라고 아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아멘 하니까요. 자, 다들 그러니까 저 집단이 위험하다는 게 쪼개짐 이론. 생각뜻 의지 다 버려라. 추종자들한테. 생각뜻 의지를 다 버리고 자기한테 정광훈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해라. 정광훈이 손가락 하나를 내고 2개라 그러면 니네들은 2개라고 해야 된다. 이걸 교육시키잖아요. 추종자들한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통합한다? 이건 전 국민들이 정말 기절할 일인 거죠.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뭔가 구구적으로 그리고 혐오를 자꾸 앞세우는 곳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정광훈 씨가 일조를 했고 또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뭐 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새가 이렇게까지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어떤 문제되는 발언들 이제라도 좀 인식하시고 정말 선을 좀 제대로 그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옆에서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네. 뭐 사실 정광훈 씨가 돈도 많이 뿌리기로 유명하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옆에서 보실 때는 뭐 금전 오가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허세가 굉장히 강하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봉이 김선달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정광훈 씨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일반적인 국민들 시선에서는. 근데 자기가 마치 뭐 보수를 천하 통일하고 아니면 국힘을 좌지우지하고 그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얘기하는 언론들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언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봉이 김선달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광훈 씨의 영향력을 제가 그러죠. 정광훈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을 했습니다. 네. 종로하고 서초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서초에서 당선된 국힘당 후보가 8만 몇천 표를 받았는데 정광훈 씨가 공천한 사람이 300 몇 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0.3% 뭐 이렇게 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재형 후보가 뭐 한 3, 4만 표를 받았는데 한 300표 정도.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치면 1%도 잘 안 되는 영향력인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지금 너무 과대하게 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하나의 잡범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회에서 그냥 엄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힘당이라든지 상당히 휘둘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올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더 국가가 흔들리는 거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너무 이 나라 전체가 요즘에 SNS 시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보는. 그러니까 그냥 그 가격대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동욱 회장님 설명대로 보면 정광훈 회장이 이제 과포가 돼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 뭐 종로라든지 서초 네. 같은 데서도 뭐 한 뭐 200~300표 정도 얻을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너무 그렇죠. 정광훈의 대중 동원력, 정치적 영향력 이것들 너무 과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 인터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김재원 의원이 본인이 그 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때 한 4등인가 한 5등 정도 그래서 원래 4등까지가 이게 컷오프인가 보지? 컷인가 본데.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확 밀어줘가지고 결국은 뭐 김재원 최고가 1등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저보다 더 많이 좀 세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에 흔들리시니까. 인터뷰 내용이 그렇다는 그 건 근데 실제로 정면인가요? 그 후에 김재원 최고가 이제 가가지고 그렇죠. 김재원 최고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정광훈 씨가 주로 입에 달고 살았는 게 총선 200석입니다. 총선 맞아요. 지난 총선 때도 총선 200석 자기 한다 그랬고 이번에도 총선 200석 얘기를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1000만 명, 뭐 서명도 뭐 100만도 아니에요, 1000만. 그다음 총선 200석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혹한단 말이에요. 권 기자님도 혹하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 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내진입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끝까지 죽어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네. 저는 딱 피해자가 한마디로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정광훈 씨가 뭐 자유통일당이네 뭐네 만들어서 시의원 하나 배출한 적이 있느냐? 시의원 하나 배출하지 못한 세력이 무슨 총선 200석을 얘기하냐? 야바이도 어느 정도 거쳐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혹되고 이렇게 되는 게 더 국가적으로 위험하다. 국가가 와서 뭐 놀래서 죽는 게 더 많다잖아요. 실제로 총 맞아서 죽는 것보다 전쟁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현실을 냉정하게 해서 기존의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냉정한 좀 평가가 있었으면 허풍잘치기 대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말 자체도 전혀 신빙성이 없고. 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광훈 목사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이제 그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총선 200석 이런 건 뭐 누가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광화문에서 이제 그 우파 집회를 할 때 이 집회 그렇죠. 대중동원력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광훈 목사가 그 대통령실의 그 뭐 시민사회 수석도 자기 찾아봐서 그 당시에는 자기는 목사가 아니고 광화문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광화문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의석 총선 200석 뭐 이런 얘기는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국힘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매주 우리가 촛불 집회가 그렇죠.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맞불 집회 성격의 우파 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대중 집회 동원 능력 그 부분들은 정광훈 목사의 실력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도 많이 듣는 소리가 네.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뽕 맞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네. 이제 얼핏 사람들 좀 모여 있으면 막 자기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어떤 단체든. 근데 실제로 뭐
우파 쪽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곳도 있죠. 네. 거기도 집회하는 거 보면 숫자가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뭐 그런 말도 하죠. 이만희 그 신천지 거기도 대구에서 뭐 추종자 모으니까 10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의 대중으로서 갔을 때는 야 여기가 대단해 보인다. 얼핏 뭐 기자라도 가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인 효과로 1,000명만 모여도 일단은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이나 기자가 갔을 때는 아 여기가 뭐 대단한 어떤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강훈 씨의 대중 동원 능력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대중이 좀 모였다고 해서 거기 혹 해가지고 그렇죠. 선거철에 자꾸 찾아가니까 그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선거에 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경기도지사도 강용석 그분이 출마했을 때 엄청나게 바람 부는 것처럼 하루 만에 20억인가 후원금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그 후보들보다 훨씬 그 후원금 속도가 빨랐어요. 대선도 마찬가지죠. 조원진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보다 후원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표를 까봤을 때는 정말 미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착시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회장님, 예. 김경재 후보를 밀고 있을 땐 옆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김경재 후보를 밀 때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김경재 후보에게 이렇게 정치를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좀 권유를 했나요? 자기는 덕담이라고 하는데. 저보고도 예. 그 정광훈 씨 측근이 그때 이제 뭐 대통령 후보 한다고 뭐 김경재 출마하고 뭐 몇 사람 출마했잖아요. 저보고도 출마하라 그랬어요. 정광훈의 최측근이. 근데 내가 속으로 뭐 참 황당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전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그것만 봐도 나중에는 정광훈 씨가 김경재 그분한테 하는 말이 야, 그 말을 믿었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그 말을 믿었어?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김경재가 야, 네가 대통령 후보라고? 야, 착각하지 마.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선도 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그러면 사람 놀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도 때 되게 진지하게 경선도 했어요. 진지하게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네. 야 그냥 내가 장난쳐본 거야. 너 정말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정광훈 씨가 공개적인 반응이었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기소돼 있거든요. 누가 김경재? 아니요. 정광훈 씨가? 씨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동지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거기서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 뽑았으면은 그 축하하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뭐 꼴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맞지. 야, 네가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냐? 이거는요 사람 진짜 놀린 거죠. 네. 네, 김경재 총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의 그 인터뷰 그거 보고 상당히 많이 좀 화가 나셨더라고요. 내가 그 덕담으로 건넨 걸 본인 대통령 후보라고 한 걸 덕담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을 오히려 거꾸로 김경재 총재의 그 그럼 경선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경선은 왜 했어? 그럼 정광훈 씨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경재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정광훈 목사가 내가 계시를 받았다.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 얘기했죠.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의 경선 출마 권유하고 그 경선 결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축사까지 했으면 당연히 김경재 총재는 정광훈 목사가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민다고 생각하지 그걸 덕담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정광훈 씨가 누가 들어도 그런 거 굴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아나질 않아?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김경재 후보를 진짜 진지하게 대통령 후보로 밀었거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로 밀기보다는 이제 이게 윤석열 그 후보를 좀 압박하기 위한 좀 카드로 쓰기 위해서 후보를 하나 세웠다가 윤석열 그 캠프 쪽에서 이제 딜이 들어오니까 아마 김경재 총재를 좀 주저앉히려고 했고 주저앉히는 게 실패하니까 그냥
김경재를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배신을 하고 윤석열을 그냥 지지했다. 이게 뭐 훨씬 더 사실 가까울 것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런가요? 그렇게 네. 안 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경재 후보를 그렇게 볼 정도도 아니잖아요. 정강훈의 세력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 김은혜 후보가 그때 국힘당 후보였는데 강용석 자기의 딜의 대상이 아니라고 끝까지 판단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딜을 안 했죠. 강용석하고. 마찬가지로 김경재 후보에 대해서도 그 정강훈 세력이 그렇게 딜을 할 만한 어떤 투표를 했을 때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드가 될 만한 그런 세력이라고 판단을 안 했는데 스스로 저기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울어버리고 스스로 그냥 윤석열한테 그냥 갖다 안기는 이런 모양새였죠. 근데 김경재 전 총재가 하는 말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네, 또 김경재, 그런 어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정광훈의 어떤 그 대중 동원 능력을 좀 의지해서 네, 좀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할 때 그런 국면들을 좀 타개해 보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찌감치 세웠다라는 얘기는. 네, 그리고 이제 이동욱 네. 회장님 뭐 이제 그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김경재 그 총재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경재 총재는 뭐 나중에 본인이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한 3명 정도가 본인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후보 단일화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0.7%로 대선의 당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다만 0.몇 % 가진 후보라도 주저앉히려고 선거 막판에는 뭐 저는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딜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딜을 했다는 말만 있는데 김경재 총재도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조건은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조건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딜이 그래서 뭐 조건이 나오는 얘기는 있었다고. 지금 장관 자리. 장관 6개를 확보했다 이렇게 그거는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이미 했던 얘기고, 예,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이 신빙성이 지금 들어주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들어갈 때 그것도 그런 어떤 약속이 일원 아니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근데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광훈 씨가 많이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하고 뭐 어떻게 뭐. 근데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들어보면 전부 다 혼자 너무 소설 쓰는 거라고. 네, 너무 또 이동욱 회장님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옆에서 쫙 봐왔으니까 그 캐릭터를 잘 아니까 이동욱 회장님의 판단은 이제 이렇다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또 취재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그렇죠. 저희들 좀 더 면밀한 취재를 더 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대선 얘기로 훅 넘어갔는데 그 정광훈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뭐 영향력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중 집회에 제가 보면은 많을 때는 한 1,000명 이상 뭐 한 몇천 명 정도도 이렇게 그 대중 집회를 개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정도의 인원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모으는 거, 그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맨날 무슨 서명 운동 뭐 이런 거 하죠. 무슨 수시로 하잖아요. 지금까지 1,000만 서명을 수시로 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개인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그 사람들한테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DB가 한 몇만 명이 있으면 몇만 명이 있으면 그 DB 몇만 명한테 문자 뿌리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거든요. 요즘도 와요. 어디 집회한다고. 저한테도 왔었어요 한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동안에 사실 개인정보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명운동 자유통일 서명이네 뭐네 해가지고 또 거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집회 동원 능력, 그게 이제 보시는 만큼 정도는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집회 동원은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국정을 흔들고 그렇게까지 할 것들은 아니다 하는 그런. 단순히 이제 집회 참가를 이제 문자로 독려하는 거 말고 뭔가 그 집회를 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어서 조직, 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집회 규모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죠. 소규모로 하다가 좀 대규모 많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건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뭔가 조직이 동원됐다. 조직이 있죠. 거의 조직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돈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돈은 많이 모이는 것 돈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좀 비이성적으로 정광훈 씨가 마치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인 것처럼 현혹돼서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그 현실 여러 가지 뭐 기독청 짓는다고 돈 뭐 자기 말로 몇 조를 거뒀다는데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뭐 이승만 영화 만든다고 해가 또 모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광훈의 실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알게 되고 저는 이런 실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자꾸 허상으로 저기 사람 좀 많은 것 같다. 사람 많은 게 또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다는 것도 제가 한계점은 뭐 조원진 집회나 이만희 집회나 다 그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인데 우리가 2만이 10만 명 모인다고 그렇게 큰 관심이나 그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듯이 네. 저는 뭐 좀 국민들이 좀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가까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하시는 말씀이 호소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정광훈 씨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막말에 네, 정말 문제되는 네, 발언만 하고 행동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 의사, 네. 변호사, 네. 정치인 이런 분들이 옆에 붙어서 이제 공신력을 계속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회장님께도 사실 회장님의 또 그 공신력을 믿고 처음에 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께 좀 사과하셨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정광훈 씨에 대한 거짓, 그 사람의 실체 이런 걸 밝히는 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셔서 책임감을 하신다는- 느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쓰레기를 내가 정리해야겠다. 우리가 소풍 가면은 마지막에 쓰레기 정리하듯이 우리 자정해야 된다. 이쪽 사회도 자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만큼 사명감 가지고 사실 아까 전에 김경재 총재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김경재 총재님이나 뭐 김문수 지사나 뭐 거기서 이제 소위 팽됐는 사람, 바보 된 사람, 김경재 총재도 얼마나 막말 듣고 바보 됐어요. 하지만 김경재 총재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자정을 하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잡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의 시청자들은 잘 모르셔서 왜 당신은 그렇게 제가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국민들 앞에 올바른 시각 가지기 그쪽에 잘못된 그런 정광훈이라는 잘못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는 다 아는데요. 제가 그 반정광훈으로 그거를 바로 잡기 지금은 그러시죠, 당연히. 사람들이 다 알고 네. 있죠. 지금은 뭐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한 5월 그 1일 그 노동절 집회 때도 이 대통령실에서 그 정광훈 목사한테 좀 그 노동자들 그 집회에 그 좀 맞불 집회를 좀 한번 주최를 해달라라는 부탁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아직까지 정광훈 목사에 대한 환상, 미련. 그래서 아니 그 정치권에도 저도 뭐 정치권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저는 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광훈 그분한테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슨 악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 속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사람 인생 때문에 내 인생까지 이렇게 살 이유도 없고 지지자들한테 막 문자 폭탄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뭐 또 그런 것도 엄청 네, 막 엄청 뭐 많다고. 도둑놈 사기꾼 뭐 별 소리 다 사실은 뭐 이제 뭐 권 기자님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을 거야 아마. 저한테는 안 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오늘도 아마 방송 이제 출연하시고 난 뒤에 이제 문자 폭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여기 실시간 채팅에도 벌써 나오겠죠. 이동욱 회장 당신부터 사과해라 뭐 이런 댓글이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사회에서 뭐 사회 운동이면 사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철학이나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욕 먹는 거 네. 저도 뭐 진짜 뭐 평생 들을 욕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다 들어 먹었어요. 엄청 뭐 보통 사람 뻗어서 일어나지도 네. 못할 정도로 댓글 뭐 문자 폭탄 뭐 정말 뭐 사실 뭐 테러 위협까지도 네. 받고 했는데 거기 문자 부대 있죠? 예, 문자 댓글- 부대들 있죠. 네. 지금도 뭐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빚 갚는 심정으로. 제가 회장님. 지금 네. 뭐 사실은 가장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하는 노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런 게 다른데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첫 번째 손님일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도 오늘 이제 이동욱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저런 분이 그 정광훈 목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그죠? 예, 잠깐. 뭐 잠깐도 아니고 뭐 조금 약간인데 그 뭐 저는 그 사람이 순수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저도. 한때 정말 그래서 맨날 이동욱 회장님 발언 맨날 팩트 체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순수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뭐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판단을 저는 내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변질됐다 근데 변질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고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를 서로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증오와 혐오와 막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데 저는 정광훈 씨가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이 돼서 정말 보수건 진보건 뭐 좌우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정광훈 씨는 끊어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네. 대통령실하고 국힘에서 더 이상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미련을 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손절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손절을 했는데 이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광훈 씨는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대통령실에서는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 뭐 그렇게 자정됐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뭐 같은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영 논리, 내로남불 이런 거에 빠지면은 안 되겠다. 네.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 말이 맞으면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영 논리에 딱 쌓여서 그냥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런 거는 정말 네. 사라지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아까 국힘당 그 당원 정광훈 목사가 심어놓은 당원이 800에서 900 정도. 800, 900밖에 안 800, 900 정도면 사실 그 몇백만 명 중에서. 무시하고 가도 되고. 네. 더군다나 내년 뭐 총선은 이제 전국에서 다 흩어져서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뭐 국힘당의 예비 후보자들 또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정광훈 목사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없습니다. 가끔 진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가는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들도.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그게 표시가 나는 게 정광훈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사실은 뭐 정광훈 그쪽 세력하고 거의 지금 뭐 전쟁을 하다시피 한데 저같이 뭐 별 세력도 없는 사람이 매장 안 당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많이들 두려워하시는데 특히 정광훈 씨 제보자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이젠 좀 나오십시오. 나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공자님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또 근데 저 다음이.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괜찮죠. 그 인터뷰 이제 인터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난번 오늘 이제 인터뷰의 의미가 지난번 정광훈 씨 그 인터뷰가 이제 더 탐사하고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는 좀 저도 사회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좀 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진영 논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 회장님이 왜 또 탐사 가시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제 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정강훈 씨의 그 탐사와의 인터뷰는 정말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겠다 팩트 체크, 싶어서 그다음에 뭐 사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 오늘 좀 디스커션 해보니까 너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요. 사망 신고는 어떻게 했지? 이거 뭐 실종이 된 거야? 아니 지금 뭐 점점 말을 이제 들으면 사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발언들이죠.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나오셔가지고 지난번 네. 인터뷰 팩트 체크 그리고 정광훈 바로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오늘 아주 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감사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회장님과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네요. 아니 저는 어르계에서도 그래요. 어르계에서도 그 경기도 의사회에서 정부 단체장들이 이제 경기도에 와요. 그러면 이제 단체장끼리 만나잖아요. 항상 이제 거기 가면 막 강성이 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왔는 단체장들이 다 편해해요. 의료계 쪽에도 뭐 심사평가원 지원장이나 공단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뭐 몇 년씩 지내면서 엄청 소문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거의 뭐 다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해서 다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정광훈 바로 알기 시간 네.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발언마다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사실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또 문제되는 발언 많이 했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해서 대통령실을 위한 방송일까요? 네, 정신 차려라. 한 번 더 가셔서 한 번 더 하셔요. 한 번 더 하라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숙제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보면 정광훈 목사가 그 인터뷰에서 워낙 많은 폭탄 발언을 해서 이게 그 먼지가 다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가 또 추가로 인터뷰 요청하면 뭐 우리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사전에 마치기 전에 아직 방송 안 끊었죠. 네네. 네. 그 정광훈 그 최측근인 이영환이가 오늘 누가 나한테 또 문자로 방송 오는데 하나 보내줘서 아니 더 탐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자식 그 문제까지 인간도 아니라고 막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쪽 정광훈 쪽에서 유튜브로. 본인이 한 말인데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식 문제, 아들 죽은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건드리냐, 선을 넘었다, 인간도 아니다, 덧탐사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인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 사체 유기하고 그것도 아들을 사체 유기하고 그렇게 증거 인멸하고 공문서 위조했는데 이런 것까지 건드리냐 그러면 이거 안 건드리면 뭘 건드려요? 네. 최소한의 사람이 저는 잘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고 나서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추종자들은 또 덧탐사가 이 인터뷰했다고 막 죽일 놈이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거기 한번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그러실 분들이라서 네, 깨어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상식에 가까운 상식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씩 회장님 이렇게 손절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절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좀 정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